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공학. 지구공학은 인간이 계획적으로 지구의 고도화된 생물권을 통제하고자 한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생물권에 개입하는 기술력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미성숙하고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며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여 실존적 위협을 야기할 거라고 비관한다. 여러 가지 이유죠, 그죠? 이 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지구공학 사용의 정당화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종을 창조하거나 이거 뭐 이제 막 그 동물들 교배하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창조하거나 대규모 산림을 벌채하는 등 복잡한 생태계에 대한 대규모 개입은 대부분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필자들 역시 생태계 조절의 결과를 예상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자연의 힘이라는 게 되게 놀랍잖아요. 옛날에 일본 쓰나미가 왔을 적에는 거기 어떤 아주 옛날에 이 밑에다가는 집 짓지 말라 그랬는데 해일이 왔을 때는 그 밑까지만 파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도 있었고, 제가 아는 한 야영장은 원래 개울이었는데 시내가예요, 시내마을. 여기를 이제 뭐라 그러나 이거 흙으로 덮어가지고 야영장을 만들었어. 이러고 한 2, 3년 잘 썼는데 갑자기 폭우가 나면서 여기가 다 쓸려져 나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시 자연적으로 원 상태로 돌아간 거야. 뭐 네덜란드도 옛날에는 막아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다시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상태로.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한번 대규모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대기오염, 가뭄,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결국은 또 이런 문제들을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겼지만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이 또 맡아서 해결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성층권의 태양 광선을 반사시키기 위한 대형 거울 설치, 인공 강우 기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형 기계 사용 등 지구공학적인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대안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거꾸로 단순한 얘기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형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잘 썼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또 어떤 이유였든지 뭐 100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이 대형 기계가 없어졌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한 또 백업을 만들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야. 생태계에 대한 기술적 개입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그 부작용을 짐작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죠. 부작용을 짐작할 수 없으며 결국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구공학은 논쟁적인 이슈로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와 공유 자원인 지구 대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지구온난화죠. 지구공학은 지구의 자연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인 대규모 개입으로 정의된다. 가능성이 있는 응용 분야로는 강우 패턴 변화, 인공 태양광 생산, 생명공학을 통한 생물권 변형. 하지만 지구공학에 대한 대부분 논의는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지구공학은 또한 다른 행성의 식민화 같은 우주활동, 이걸 이제 테라포밍 또는 지구화라고 부르죠. 뭐 예를 들면 달을 어떻게 우리 지구 대용으로 뭐 해본다든지, 예를 들어 화성의 대기 성분을 바꾸어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말이다. 화성.
대부분은 아직 이론에 불과하지만 기후 지구공학 기술은 생물권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완화하기 위한 필요적인 대응 조치다. 이러한 대응 조치는 탄소 격리, 해역 비옥화, 인공섬 건설, 대규모 산림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구축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는 기술도 제한되었다. 이는 대체로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온난화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다. 그러려면 이제 그 자동차, 공장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고. 둘째는 태양 광선을 반사하여 온난화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글쎄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나는 좀 불안한데. 예. 태양 광선을 반사시킨다. 이에 필요한 기술의 일부는 지난 산업혁명의 결과 개발된 것들로 대형 건물이나 에어로졸 등이 있고, 새로운 접근법들은 나노 입자와 신소재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결합으로 가능하다. 이제 우리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리들이 집단 폐사를 했어요. 예, 집단적으로 다 죽어. 이제 연구를 했어. 연구를 했더니 결론이 뭐였냐면은 살충제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살충제로 오리 죽이기 힘든데 아무리 뿌려도 오리 안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살충제를 모기가 먹어. 모기 먹었잖아요. 이 모기를 오리들이 먹었어. 자기네들 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축적이 돼서 이 오리 내부에 축적이 돼서 오리들이 폐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또 뭐 태양 광선을 반사하기 위해서 거대한 거울을 만들어 갖고 반사시킨다. 이게 일시적인 건 될 수 있지만 이놈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작용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러니까 우리 그 화석 에너지 사용을 완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용 탄소 관리, 생물권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우리가 규제해야 되고, 기후 시스템, 인간에 끼치는 기후 변화,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지구공학의 긍정론자들은 이를 통해 1차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 경제 발전의 부작용인 수백 년간의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지난 수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이 대기오염, 환경 파괴,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앞으로 100년 후에 계속 더 파괴가 될지, 아니면 이거를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완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추가적인 부작용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이산화탄소 배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게 사람들이 다들 여기다가 돈을 우리가 뭐 몇 조를 써도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까지 같이 다 이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보다 신중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잠재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 잠재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항상 조심하게 가야 된다 이거. 그들은 지구의 복사 균형에 대한 자연적 변화가 가져올 끔찍한 도미노 효과로 예를 든다. 이제 왜 이런 거잖아요. 물침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물침대라고 그래요. 물이야 물. 여기를 눌러. 그럼 여기가 쑥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는 개선됐다고 얘기를 해. 여기는 개선이 됐지. 근데 그럼 이 물이 어디로 가요? 여기 와서 이쪽 가서 이렇게 뻘떡 피어나. 그럼 이쪽은 개선됐는데 이쪽이 악화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고.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유럽은 2016년 여름 없는 해를 보냈으며
흉작, 기근, 질병에 시달렸다. 이건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재들이 태양을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태양을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흉작이 될 수밖에 없고 기근이 되고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 지구공학적으로 보면은 우주산란, 대기산란이라든지 지표 반사율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기후를 조절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위적 기후 조절이라는 말 자체는 좀 그렇고, 나는 반대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연적 기후 조절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하면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후가 조절된 사례를 보면 여기 황산 및 탄소질 에어로졸, 응? 이게 직간접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지표 반사율이 변화는 숲을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거고, 건축물이 이제 도시 및 그 도로들이 생김으로 해서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기후 변화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 한번 이제 이런 뉴스를 봤는데, 브라질의 이제 그 아마존 지역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1년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을 태워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농장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 막 일부러 막 불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재를 가는 거야. 야, 브라질, 여기서 나오는 산소를 우리, 전 세계 인류가 호흡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의 폐라고 하는 이 아마존 훼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브라질 이쪽의 사람들이 또 발전하는 거지. 예? 니네만 그렇게 발전하고 살고 우리는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한테 이게 산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뭐 지원금을 주든지 뭘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쉬운 일이 아니야. 복잡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방사성 활성가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들이 나와서 이제 또 이게 지구를 문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역을 비옥화시키고 탄소 포집하고 화학적 격리, 지구화학적 격리, 유전자 변형에 의한 생태계의 생산성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파제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방파제를 많이 보시는데, 이 방파제가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문제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굴을 양식하더라고요. 굴 양식. 그걸 이제 굴 양식을 해. 그러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방파제가 되고 친환경적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다른 그 벽을 만드는 것보다는, 방파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그 자연 친화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토양 사용 변화의 2차적인 효과, 지중해 증가로 인해서 대서양이 염분이 변화해요. 그 다음에 대양 열 에너지를 전환하고, 이런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대형 댐을 만들잖아요. 지블로트 또는 베링 해협에 어떤 대형 댐을 만들면 그 다음에 빈상 운송, 이런 걸로 이제 에너지 운송을 하는 거고, 우리가 댐 하나 만들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수몰이잖아요. 수몰. 일단 이 일대가 수몰이 돼.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는 여기다가 거대한 양의 물을 저장을 해놓음으로써 겨울에 더 추워지고 눈이 많아지고 뭐 하는 이런 기후 변화들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이게 전기만 만들어졌다고 좋다 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수문화 조절, 지표 거칠기 조절을 하면 수증기의 화학적 혹은 물리적 제어, 수문학, 기상 조절, 표면 거칠기를 조절, 뭐 이런 인위적인 기후 조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 긍정론이든 부정론이든 지구공학을 맞는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다. 안정적 기후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체제가 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해야 된다. 이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대기가스를 과감히 감소시키고 잔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탄소를 줄이자, 뭐 이런
정책도 만들고 하죠. 이를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과 정책이 필요한데 이때 기술 만능주의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기술 만능주의다.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므로 일부 지구공학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양측 의견을 결합하여 기후변화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재난 영화들이 많잖아요. 재난. 옛날에 유명했던 게 이제 2012년. 이게 이제 재난 영화 중에 하나. 옐로우스톤이 폭발하잖아요. 예, 옐로우스톤에서 이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이론적으로 지구공학은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면서 다른 지역에는 가뭄, 홍수와 같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아까 물침대 효과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좋아지면 반대적으로 나빠지는 데가 있다는 거야. 이는 관련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손익의 균형을 맞추며 피해 지역에 어떻게 보상할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나만 살자고 남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공학 옹호론자들은 관련 연구 및 잠재적 사용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지침을 주기 위한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그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미국 밑에 이제 멕시코가 있잖아요. 멕시코가 있고 여기 남미가 있는데 그 허리케인이 와서 미국을 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인위적인 뭔가 기술을 써서 허리케인을 멕시코 쪽으로 돌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멕시코에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여기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거고 멕시코는 우리한테 안 올 태풍이 우리한테 온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도 필요한 거고 일부 지역 나살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현재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힘에 눌리지 뭐. 과학기술 발전과 발맞춰 완전한 프레임워크가 구축돼야 된다. 실질적인 국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구 전체가 잠재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뭐 나만 살자고 막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노스 파스토 카네기 기후 지구공학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사무국장 이름도 기네요, 그죠? 이 다자 조약의 부재로 인해 소수의 국가들 또한 한 나라, 기업, 부유한 개인 이 일방적으로 기후 변형 기술을 실행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후를 확 바꿔갖고 이제 간다 이거야. 그리고 만약 이에 반대하는 국가 또는 집단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지구공학 군비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게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개발도상국은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이들이 추가적인 환경재해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까 뭐 미국이 그 허리케인 방향을 틀어버린다든지 뭐 이러면은 다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 기후공학의 잠재력은 과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는 비교적 새로운 주제이다. 지구공학은 2013년 제5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패널 요약 보고서에 등장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미국의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의 과학자문자들이 의회에 연방지구공학 연구기금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2017년 하버드 대학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화산 폭발로 발생하는 대기의 냉각 효과를 모의로 만들어낼지를 연구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화산 폭발이 우리도 맨날 나오는 게 과연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할 거냐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가보면 이제 그 한라산도 이 이거 뭐야 어디야 이거 백록담 천지 여기가 천지고 여기 백록담이잖아요. 그거 보면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과연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화산 폭발이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통제와 정책 결정의 문제부터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 방안까지 지구공학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구조상 UN 총회만이 합당한 국제 전문가 집단에게 지구공학에 대한 거버넌스를 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UN이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이러한 위임은 평화유지군이나 핵 비약선 문제 해결을 참고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다른 방법도 존재할 것이다. 다중이해자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구공학의 경우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용도 금지해야 하는가, 이 불확실성을 모른다 하는 거고, 다른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비교해서 지구공학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그 다음에 지구공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실 시나리오 구축, 실제 대기에서의 실험 등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국제적 협력과 위임, 제한, 정책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국제 간, 세대 간 윤리 문제 및 정의와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역의 불균형 피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갖고 지구공학을 사용해야 함을 감안하였을 때 이에 대한 민주적인 감독 체제의 필요성과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지구공학 사용을 결정할 때 반드시 향후 수정 및 정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일단 태양 복사 관리 기술이 가동되면 이를 정지시킬 경우 지구 온도가 급증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연 정복의 윤리적 딜레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일 대학교의 웬들 월러치 교수가 얘기했는데, 기후를 조정하는 다양한 과학 기술들은 서로 연관된 윤리, 환경, 정치, 경제적 딜레마를 낳고 장단점과 위협 요인 모두를 갖고 있다. 그렇죠?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공급되는 만큼 기후 변화는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 에너지 원, 기후 변화, 지구공학을 통한 기후 조절 요구는 모두 연결된 문제다. 이게 다 이제 고려해야 될 거고요. 재활용, 숲 조성, 태양 광선 반사를 위한 흰색 페인트 지붕 칠하기. 이건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응? 같은 논란이 적은 방법들은 대규모로 이루어져야만 전 세계 평균 온도의 연 증가율을 조금이나 낮출 수 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빌딩들 많잖아요. 빌딩들 그 옥상에다가 그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 심자 하는 이제 역할도 있고요. 대기 상층부에 황산염 또는 나노 입자를 살포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문제를 해결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울러 자연 보존 및 청정 에너지 옹호론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이나 청정 에너지를 보급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기술로 어떤 그 지구 온난화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전략은 대규모 개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시적이며 국지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다. 대규모 산림 조성 노력조차 매년 발생하는 아마존과 다른 지역의 산림 파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마존 지역의 산림 파괴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아마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지. 니네는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격리하는 건축물들도 단기간 내에 극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방식을 대규모로 실행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이건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실행했을 때 뭔가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더 확실히 봐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제 황산염동은 특수한 나노 입자를 대기 상층부에 살포하는 것은 비교적 저렴한데 컴퓨터 모의 실험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연평균 상승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온도 상승 효과를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13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